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도와줘요 객강맨! 바로 객강남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객강남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명불허전 아니겠습니까?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정말 떡밥 회수를 잘 하시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이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객강남님도 닉네임을 객강맨으로도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객강맨. 아니, 너무 이상해. 자꾸 듣다 보니까. 네, 그 도와줘요 객강맨 이거 나쁘지 않나요? 약간 펩시맨 느낌도 나고. 펩시맨이요? 저는 네, 펩시맨 펩시맨이 보세요. 뭔지 모르겠는걸요? 아유, 그러시지 마세요. 어차피 네.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저 MZ거든요? 저도 MG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도 MG에 속하더라고요. 애 아빠인데. 펩시맨이 뭐지? 검색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펩시맨 기억 잘 안 뭐더라. 나죠?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될지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예요. 한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사연 내놓으라고 막 몇 살 전부터 제가 사연 좀 내놓으라고 막 그랬더니 그러다가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그런 얘기하다가 요즘 범죄 이런 게 많잖아요. 그만 범죄. 그 얘기하다가 궁금한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야, 왜 귀신들은 만약에 이렇게 누가 자기 해코지해서 죽은 사람들은 왜 귀신에 대해서 복수를 안 해? 그런 얘기가 잘 없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예. 그리고 얘가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들었던 얘기예요. 오. 야, 귀신도 복수한다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것도 한 4년? 좀 최근 얘기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가지고 이제 죄 짓고 살지 마시라고. 맨날 무서운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교훈 좀 드리려고. 아유, 아니요. 가서 죄 객강남님의 짓고 살지 이야기에서도 마시라. 다 교훈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자, 그러면 맞습니다. 바로 객강남님의 이야기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객강남이요! 요번 얘기도 똘비가 겪은 얘기고, 한 4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똘비가 그때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해주는 게, 4년 전에 똘비가 회사 그만두고, 아는 형님이랑 같이 잠깐만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날도 이제 그 사업체 갔다가, 한 오후 4시? 5시쯤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대요. 차 타고. 거의 집에 다 왔을 때쯤에 사거리에서 신호 받아가지고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대요. 좌회전하려고. 이렇게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쿵 하고 누가 차를 박은 거예요. 신호 대기 중인데. 되게 세게 박힌 거는 그냥 살짝 쿵 이런 느낌 나길래 그래도 일단 내려서 봐야 되잖아요. 비상 깜빡이 켜고 차문 열고 내려가지고 뒤로 가봤대요. 맨 처음에 하는 게 내 차 어떤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쓱 봤더니 뭐 끓긴 자국도 없고 파인 것 같지도 않고 괜찮더래요. 그러니까 살짝 부딪힌 거죠. 완전. 차 괜찮네. 그리고 그 차가 그 당시에 같이 사업하던 형이 빌려준 차였대요. 되게 연식이 오래된 H사에서 만든 스포츠카 있죠. 투스카니? 예, 그 얘기해도 되나요? 왜 안 될 이유가 있나요? 예, 투스카니 센 노란색. 네. 연식 되게 오래된 차잖아요. 4년 전이면은. 그 차니까 어차피 똥차기도 하고 뭐 내 차도 아니고 형이 막 범퍼카처럼 타고 다니라고 빌려준 차라서 그리고 뭐 끌킨 데도 없으니까 그래도 일단은 운전자분은 봐야죠. 괜찮다고 말은 건네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 보통 사고가 나면은 그리고 자기가 사고를 냈으면은 내려서 죄송하다고 하든가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든가 그게 예의잖아요. 근데 똘비가 차 괜찮은지 확인하고 있는 와중에도 안 나오고 가만히 차만 세워놨더래요. 이래가지고 그냥 이제 가가지고 창문을 똑똑똑 두드렸대요. 나오시라고. 저기 좀 나오세요 이랬더니 가만히 있더래요. 이게 썬팅이 까맣게 돼 있어갖고 안이 아예 안 보이더래요. 그리고 또 해가 지려 한 5시쯤이니까 한 번 더 똑똑똑 두드리니까 문을 여는 게 아니고 창문을 살짝 내리더래요. 그 운전자가. 뭐야 이러고 있는데 웬 마스카라 되게 진하게 한 쾌한 눈만 딱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여자분인 거죠. 운전자분. 근데 문을 열고 내린 것도 아닌데 창문을 일단 내렸으면 눈은 마주쳐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하다고 하려면은 이것도 예의는 아니긴 하지만은 가만히 앞만 보고 있더라고요. 쾌한 눈으로. 얘가 화가 나잖아요. 근데 또 문을 벌컥 열어가지고 이렇게 뭐 할 수는 없고 저기 내려보시라고 사고를 내셨으면 나와서 보셔야죠. 차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랬더니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앞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 쾌한 눈으로.
화가 나니까 얘가 좀 내려보시라면서 계속 창문을 똑똑똑 두드리는데 계속 그 여자분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고, 아이 뭐 하자면 경찰 불러야 되나 이 생각하고 있는데 뒷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웬 중저음의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누가 타 있나 이러고 그 좁은 틈 사이로 이렇게 봤더니 웬 남자 실루엣? 얼굴은 안 보이는데 뒷자리에 남자 실루엣 같은 사람이 보이고, 이렇게 무릎에 여자 애기들 보면은 신는 빨간색 구두 있잖아요, 반질반질한 거. 그걸 딱 신은 다리가 이렇게 보이고, 아빠 무릎인지 뭐 아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딱 앉혀있더래요, 남자분 무릎에. 그래갖고 저기 동승자분 계시냐고 이렇게 똘비가 얘기했더니, 저희 와이프가 운전을 했는데 지금 저희 딸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는 중이라고. 그래갖고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그런 것 같다, 죄송하다고 이렇게 사과를 하시더래요. 그러시구나. 애 아프면 그럴 수도 있지, 마음이 급하니까. 그러고 있는데 일단 뭐 보험 처리를 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는 괜찮지만은. 그래갖고 보험 처리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똘비가 이랬더니 그 남자분 그 중저음 목소리가 여보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가만히 있다가 여보 이러니까 뭐 부스럭부스럭 찾는 것 같은 이런 소리가 들리더니 한 몇 초 뒤에 명함 하나를 쓱 내밀더래요, 그 창문 사이로. 그러면서 쓱 내밀면서 뒤에서 남자분이 저희가 지금 급해서 그런데 병원에 빨리 가야 돼서 딸 때문에 나중에 보험 다 접수하시고 여기 제 명함이니까 여기로 연락 달라고. 정말 죄송하다고 선생님. 이렇게 받고 좀 찝찝하긴 해도 차가 멀쩡하잖아요, 자기가 박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블랙박스도 다 찍혔을 거고. 가시라고. 알겠다고. 갖고 이렇게 먼저 출발했대요, 차가. 죄송하다고 하면서. 자기도 이제 출발하고. 갖고 집에 이제 온 거예요. 오고 나서 저녁에 씻고 집에서 TV 보면서 하다가 아까 사고 생각이 떠올라서 일단은, 그리고 뭐 자기 차가 아니니까 일단 한번 전화나 해보자, 명함 받은 거. 전화를 했대요, 한 8시쯤에. 전화를 딱 했더니 없는 번호래요. 거기 찍혀있는 번호를 했는데. 뭐야 이거? 딱 봤는데 이게 회사 명함이라고 하더라고요, 받은 게. 그러니까 회사 명함이니까 회사에 연락해보면 되겠지. 이게 뭐 명함을 업데이트를 안 했나 보다, 번호가 바뀌었는데. 그날 근데 8시잖아요 보통 회사는 다 퇴근했을 시간이니까 내일 아침에 걸어봐야지 이러고 잔 거예요. 딱 이렇게 자고 아침에 일어났대요, 한 7시쯤에. 갖고 이제 회사 보통 열 때가 한 9시쯤이니까 평일이니까 9시쯤에 딱 회사에 전화를 해봤대요. 회사 전화는 받더래요. 뭐 어딥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더래요. 혹시 거기 대리 누구 계신가요? 이랬더니 잠시만요 이러더니 어디 뭐 연락 돌려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더니 그런 분은 안 계신데요 이러더래요. 당했구나. 와, 진짜 짜증나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러고서 끊었대요. 이게 화가 나는 건 도대체 괘씸하더래요. 내가 박은 것도 아니고 자기 딸내미 병원 간다 해가지고 내가 배려해줘가지고 이렇게 해줬더만은 명함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해줬더만은. 그리고 얘가 전화한 목적도 수리 안 해도 괜찮다고, 걱정 마시라고 요 전화를 하려고 한 건데 괘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불이 나게 가가지고 형님 차에 블랙박스 SD카드를 빼가지고 후방에 찍혔는가 보려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괘씸하니까. 그래가지고 SD카드 빼가지고 가게 출근하면서 회사 컴퓨터로 본 거예요, 사업장 컴퓨터로. 그 형님이 출근해 있으니까 같이 본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형님한테. 형님 차니까 일단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아니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SD카드 안 그래도 가져왔다고, 이거 확인하고 찍혀있는 거 보고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알겠다 이러고 형님이랑 같이 봤대요, 후방 카메라 찍힌 거 있는지 보려고. 봤더니 선명하게 찍혀있더래요, 번호판에 다 찍혀있고 자기들 얘기하는 것도 다 찍혀있고. 됐다, 경찰에 신고하자 이래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계속 찍히고 있잖아요. 찍히고 있는데 얘가 좌회전하면 바로 자기 집 오피스텔이니까 이렇게 이제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차가 뒤에서 똑같이 좌회전해가지고 따라오더래요, 그 박은 차가. 급하게 병원 간다고 직진 차선 갔던 차가. 뭐야 이 차? 병원이 하긴 뭐 좌회전해서 가는 곳일 수도 있으니까 별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그 차가 그렇게 급하다고 하던 차가 얘가 지하주차장 들어가면은 천천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 찍히는데 이 차가 갓길에 이렇게 경고등 깜빡이 켜놓고 이렇게 주차를 해가지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게 찍혀있더란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뭐 지금 열받는 거는 받고 나서 가짜 명함을 준 거니까 그냥 대충 넘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경찰서에 신고할 거라고 그랬더니 야 그거 신고하고 이러면은 한 2, 3일 걸리지 않겠냐? 이러니까 뭐 그렇겠죠? 똘비가 그런 거예요. 네. 그럼 뭐 기다리지 말고 자기가 경찰 아는 형님이 있대요. 자기 고등학교 선배인데 그 형님이 교통계 쪽이니까 여기 너 사고 난데 너희 집 앞 아니야? 거기 관할이래요. 그 형님. 그러니까 이 형님이면 바로 다이렉트잖아요. 이 형님한테 내가 연락해 놓을 테니까 지금 가서 신고하라고 시간 괜찮은지 내가 물어볼 테니까. 네. 알겠다 이러고 이제 똘비가 출발한 거예요. 그 서로 경찰 형님 만나러 갔더니 이렇게 나와 계시더래요. 경찰서에. 그래갖고 SD카드 주고 그 영상을 확인한 거예요. 그 경찰분이. 그러니까 이제 확인하고 이거 뭐 금방 된다고 번호판에 다 찍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조회해가지고 얘는 이제 금방 올 거라고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기다릴까요 이랬는데 아 그래도 혹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으니까 용무 보고 오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만약에 그 사고자분 오시면은 연락 준다고 그냥 그때 오면 된다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자기는 이제 용무를 본 거예요. 그리고 점심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그 경찰 형님 분한테 그 운전자분 오셨다고. 잘 됐다고. 지금 바로 가겠다고. 밥 먹고 간 거예요 경찰서에. 갔더니 그 경찰분이 또 나와 계시더래요. 담배 한 대 피시면서 계시더래요. 똘비 네. 기다린다고. 그 운전자분 오셨냐고. 오셨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어갔는데 경찰서 보면은 조사 이렇게 하잖아요. 마주보고. 거기 간이의자 같은 거 진짜 왜소한 여자분이 바짝 말라가지고 가디건 진짜 어두침침한 옷 이렇게 입고 다리를 떠는데 달달달달달달 계속 떨면서 진짜 초조한 모습 있죠. 달달달달 떨면서 자기 손톱을 아가자가자가자 계속 씹어먹고 있더래요. 저분인가? 근데 얼굴을 모르잖아요. 눈만 봐가지고. 저분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경찰 형님이랑 같이 하는데 경찰 형님분이 이분이라고 탁 얘기하니까 그분이 탁 쳐다보는데 그 눈이더래요. 그 쾌한 눈 마스카라 꺼멓게 해가지고 아 이분 맞다. 일단은 눈이 너무 이미지가 각인돼 있는 눈이니까 아 이분 맞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맞은편에는 경찰 형님 앉아가지고 조사를 했대요. 진술도 하고. 아니 이렇게 하시면은 뺑소니로 처리된다고. 이거 왜 가짜 명함을 줬냐.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달달달달 다리만 떨더래요. 손톱 계속 물어뜯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경찰분들도 어쩔 수가 없대요. 그거는. 왜냐면 묵비권은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답이 없고 아무리 조사를 해도 말도 안 하고 똘비가 다그쳐도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계속 그 행동 반복을 하니까 네. 답이 없어 보이니까 경찰분도 답답했는지 잠깐만 계시라고 해요. 이게 조사가 오래되니까 커피 한 잔씩 다 주려고 어디 가셨나 봐요. 잠시 자리를 비우셨나 봐요. 똘비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팔짱 끼고 그냥 계속 그 아주머니만 쳐다봤대요. 운전자분만. 이렇게 한참 쳐다보고 답답해 이러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저기요 이러더래요. 되게 조용하게. 뭐지? 나한테 말 건 건가? 이러고 쓱 봤더니 그 아주머니가 똘비 얼굴 코 앞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서 저기요 이러더래요. 귓속말처럼. 깜짝 놀라서 얘가 이거 뭐냐고 아주머니 왜 이러시냐고 이러고 떨어졌더니 아주머니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똘비가 왜 그러시냐고 이러니까 저기 혼자 오셨어요? 이러더래요. 되게 조용하게. 아니 무슨 처음 본 사이에 그리고 좋게 만난 것도 아닌데 무슨 자기가 김태원이야 왜 혼자 왔냐고 물어 막 이 생각을 했대요 얘가. 이거 혼자 왔는데요? 그냥 대답을 한 거예요 반사적으로. 혼자 왔냐고 물어보니까 근데 그거 왜 물어보시냐고 그러니까 가만히 무표정으로 이렇게 달달달 떨고 있던 분이 진짜 환하게 미소를 씩 지으면서 그럼 됐어요 이러고 다시 다리를 달달달 떨면서 손톱을 막 물어뜯더래요. 뭐야 이 아줌마 정신 나간 아줌마인가? 이 생각을 했대요 그냥 속으로. 하고 이제 그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커피 한 잔씩 드시면서 진술하라고 이렇게 딱딱 놔주는데 똘비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 아줌마도 너무 이상하니까 같이 있기가 싫더래요. 좀 느낌 이상해가 싸해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형사님 저는 가봐도 되지 않냐고. 왜냐하면 얘는 증거도 다 냈지 그리고 진술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전 좀 가봐도 될까요? 이러니까 가셔도 된다고. 나중에 뭐 어떻게 처리할 건지만 제가 연락 드릴 테니까 그때만 전화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만 좀 말씀 좀 해달라고. 알겠다 이러고 전화번호 남겨놓고 간 거야 똘비는. 네. 씨 똥 밟았구나 이러면서 집에 오니까 이게 진술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한 8시 반? 이 정도 됐대요. 그래가지고 얘는
집에 들어가려고 주차해놓고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웬 여자 한 분이 서 있더래요.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에. 아는 얼굴이더래요. 자기 말로는 똘비야 그때 한 2달 전에 이사 온 여자분이시라고 했는데 자기 바로 밑층에 이사 오신 분이래요. 오피스텔. 근데 썸 약간 탔다 하더라고요. 지 말에 의하면은. 예. 서로 관심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뭐 지 말이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얼굴을 알잖아요. 그리고 대화도 좀 많이 섞었대요. 퇴근 시간이 비슷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건넨 거예요. 그때 안녕하세요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둘이 이제 엘리베이터가 거의 뭐 한 20몇 층에 이렇게 있으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내려오는데. 중간중간 서고. 그래갖고 한참 대화를 한 거예요. 막 이제 얘기하는데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저기 혹시 가족분 놀러 오셨어요? 이러시더래요. 아니 저 혼자 사시는 거 아시지 않냐? 저 가족 아무도 안 놀러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래층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위층에서 애기 뛰어다니는 소리 있죠. 발콩콩콩콩콩 이런 소리. 그게 계속 울리더라. 아니 근데 이분이 혼자 사는 걸 아니까 똘비가 애기가 올 리가 없는데 가족분이 놀러를 왔나? 맨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좀 썸 타는 관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하니까 이분도 이해를 한 거예요. 놀러 왔겠거니 애기들은 다 그러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그날 오후에 출근을 하셨다더라고요. 1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먹는다고 한 9시, 10시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이 집이 비는 걸 아시는 분이거든요. 왜냐면 2달이나 됐으니까. 그리고 친하잖아요. 아랫집, 윗집이. 그러니까 이분이 생활 패턴이 어떤지를 아는데 분명히 비어있는 집이어야 되는데 그 아침에 한 9시, 10시 똘비가 집을 비운 시간에 애기 발소리가 콩콩콩콩콩 콩콩콩콩 계속 나더래요. 너무 시끄럽게. 그래가지고 이분이 참다가 올라간 거예요. 위층이니까 걸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복도 방화문 있잖아요. 그걸 벌컥 열고 들어갔더니 복도에 웬 TV 소리가 문 너머로 들리는 소리 있죠. 진짜 크게 틀어놓으면은. 예. 그 소리가 막 나더래요. 똘비네 층 올라가자마자. TV를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틀어놔? 이래가지고 이제 똘비네 집으로 간 거예요.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이분이 똘비 가족이 놀러 와가지고 떠들고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딱 갔더니 TV 소리가 점점 커지더래요. 똘비네 집으로 가는 동안. 그래갖고 우리 윗집에서 나는 소리인가? 이래갖고 문 앞에 가니까 진짜 TV 바로 앞에 틀어놓은 것처럼 문 너머로 TV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얼마나 크게 틀어놨으면. 근데 그 TV 소리가 애기들 보는 TV 채널 있죠? 뭐 여러분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동요 나오고 이런 소리더래요. 가족이 놀러 온 게 맞구나. 그래가지고 벨 눌렸대요.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문을 두드렸대요. 저기 미층인데요 이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래요. 그냥 TV 소리만 계속 들리고 사람 인기척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뭐지 TV를 틀어놓고 갔나? 근데 발소리가 들렸는데 아니 다른 데서 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계속 이제 문 두드리면서 벨 누르면서 저기요 좀 나와보세요 이러고 있는데 TV 소리가 마치 사람이 안에서 점점점 작게 줄이면은 점점 음소거하듯이 싹 꺼지잖아요. 그것처럼 싹 꺼지더래요. 누가 있단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무도 안 나오지?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뭐 별 방법이 없잖아요. 다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 두드리고 시끄럽다 하니까 TV 소리를 낮췄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똘비한테. 무슨 얘기냐고. 저희 가족 놀러 온 적 없다고. 저희 집 비시는 거 아시지 않냐고 아침 되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좀 이상하긴 이상하네요. 이러고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분단속 잘하세요 이러더래요. 갑자기 내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먼저 내릴 거 아니에요. 미층이니까. 그래갖고 얘가 엘리베이터 잡아놓고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문 도둑 들어온 것처럼 막 어질러펴져 있더래요. 화장대가. 이게 뭔 일이지? 내가 어제 이렇게 했나?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뭐지? 도둑인가? 이랬는데 뭐 훔쳐간 것도 없고 그리고 집안에 싹 다 봤는데 아무것도 없래요. 숨을 만한 거 다 찾아봤는데 내가 좀 윗집에서 떠들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좀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일단 뭐 별일 아니겠거니 넘겼는데 윗집 일도 있고 지금 얘기 들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무서우셨나봐요. 혼자 사니까 여자분이. 그래갖고 이제 똘비한테도
문단속 잘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거예요. 하고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하고 이제 똘비가 자기 집 문 열려고 하는데 무섭죠. 집에서 이런 소리가 났다는데. 근데 어떡할 거예요. 자간데 전세도 아니고 저번처럼 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기 돈 주고 산 집이니까 일단 들어가자 이러고 탁 들어갔는데 그냥 자기 집이더래요. 아무도 없고 갖고 바로 찾아본 거예요. 다 뒤진 거예요. 집을. 혹시나 있나 싶어서 누가. 그런 얘기 많잖아요. 공포 얘기 중에. 뭐 몰래 누가 들어와서 살더라 이런 거. 얘도 그런 건가 싶어갖고 막 찾아봤는데 아무 데도 사람이 없대요. 없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평소에도 늘 하는 게 보통 이제 거실에서 잔다 하더라고요, 얘가. 하고 거실에 이불 피고 얘가 유튜브로 낚시 TV 이런 거 잘 보거든요. 낚시를 워낙 좋아하는 애라서. 낚시 TV 좀 보다가 저녁 먹고 씻으러 간 거예요, 샤워하러. 그래갖고 이제 한창 샤워하고 욕실 안에서 이렇게 닦고 있는데 바깥에서 TV 소리가 KT 기가진이 있잖아요. 음성 지원하는 거 채널 검색할 때. 그 기가진이 여자 목소리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계속 이러더래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 소리가 반복되더래요. 거실에서. 이게 뭔 소리야? 근데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이상한 바람 소리 이런 거에 음성 인식해가지고 얘도 그런 건가 싶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들은 게 있잖아요. 아까 전에. 예. 그냥 넘길 만한 일인데 얘가 몸 닦다 말고 가만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기가진 여자 목소리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다가 뭐를 검색하겠습니다. 탁 이렇게 하고 한 2초 뒤인가 3초 뒤에 영상 딱 트는 소리가 들리는데 애기 키즈 채널. 동요가 막 들리고 어린이 여러분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를 분명히 한 15 정도로 해놨는데 소리가 점점 커지더래요. 이게 뭐야? 이래갖고 얘가 소리를 쫙 돋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러고 있는데 일단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겠고 어떡하지 한 2-30분 이렇게 헐벗은 채로 욕실 안에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일단 나가자. 바깥에 불 다 켜놨으니까 일단 나가보자. 이래갖고 옷 대충 입고 문 확 열었대요. 그러니까 TV가 소리 진짜 최대 맥스로 딱 틀어져 있고 애기들 키즈 채널 있죠. 그게 막 나오고 있더래요. 자기는 보지도 않는 건데. 이게 뭐야? 이러고 집을 다시 한번 다 찾아본 거예요. 제압할 만한 무기 하나 들고. 아무도 없더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기계가 고장났나? 혹시나 싶어갖고 얘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갖고 최근에 검색한 거를 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 검색창에 딱 커서 올려놓으면은. 예. 탁 본 거예요. 밑에 창이 딱 뜨는데 다 어린이 채널 검색한 게 쫙 뜨더래요. 얘는 유튜브로 낚시TV, 축구 이런 거밖에 안 보는데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다급하게 끌려고 홈에 딱 들어가잖아요. TV로 보면은 홈 버튼을 딱 눌렀더니 유튜브 홈 채널이 뜨는데 다 애기 키즈 채널로 쫙 도배가 돼 있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봤으면 추천 영상으로 키즈 채널이 다 뜨는 거예요. 얘는 낚시만 보냈는데. 와 이게 뭐야? 이거 TV 딱 끄고 얘가 무서우니까 TV 켤 생각도 안 들더래요. 일단 자자. 불 다 켜놓고 잔 거예요. 얘가 보통 거실에서 자니까 혹시나 진짜 뭐 누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한 걸 수도 있으니까 옆에 무기 할 만한 거 하나 막 야구 배트 이런 거 비슷한 거 막대 같은 거 하나 옆에 끼고 이불 덮고 이렇게 잔 거예요. 무서우니까 얘도 이불을 머리 끝까지 이렇게 덮고 자는데 한참 자고 있었나? 거실에서 자니까 누가 뛰면 쿵쿵쿵 울림이 느껴지잖아요. 바닥에서 자니까. 자고 있는데 그 쿵쿵쿵쿵 울림이 느껴지더래요. 자고 있는데. 뭐야? 눈을 탁 뜬 거예요, 얘가. 자다가 말고. 잘못 들었나? 꿈결에 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선명해. 바로 옆으로 누가 쿵쿵쿵쿵쿵 지나가더래요. 애기 발소리가.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얘가 일단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무서우니까 확 이렇게 일어나지 못했고 저희 공포영화 볼 때처럼 이불을 완전 머리 끝까지 덮고 잤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그 사이로 이렇게 살며시 본 거예요. 눈만 딱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봤더니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그때는. 잘못 들었나? 꿈결에 내가 잠이 덜 깨가지고 이렇게 들었나? 아니면 옆집에서 난 걸 수도 있으니까. 오피스텔이 벽이 얇잖아요. 옆집에서 난 걸 내가 꿈결에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얘가 보고 있는 좁은 틈 사이로 빨간 구두 신은 여자의 발이 슥 지나가더래요. 쿵쿵쿵 하면서. 그 상태를 부든 거예요, 얘가. 이게 뭐야? 이런데 한 번 더 반대편은 쓱 지나가더래요.
그 발이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콩콩콩콩콩콩콩콩콩 막 뛰어다니더래요, 발이. 그러니까 얘가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그 발이 자기 머리 위쪽으로 쓱 가더니 조용하더래요. 없어졌나? 갔나? 아니 근데 뭐야 이거 귀신인가? 이게 뭐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웬 자그마한 고사리만한 손이 이불 틈 사이로 슥 들어오더니 얼굴을 슥 들이밀더래요. 그러면서 찾았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순간 경직이 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예? 딱 봤는데 얼굴이 옷 입은 거랑 이런 거는 얘가 말한 게 3살, 4살 정도 원피스? 어리다. 그 꽃무늬 원피스 몸이 되게 조그맣더래요. 그리고 애긴 걸 어떻게 알았냐, 말투가 어눌하잖아요. 저희 딸내미도 그렇거든요. 4살인데도 좀 약간 발음이 어눌해요, 애기들이. 찾았다 이것도 찾았다 이렇게 약간 귀여운 척하는 말투? 그래갖고 애긴 걸 안 거예요, 얘가. 이게 뭐야? 이러는데 얼굴을 탁 봤는데 얼굴이 눈, 코, 입 이렇게 이목구비가 있는 게 아니고 평평한 그냥 맨 얼굴에다가 애기들 보면은 삐뚤빼뚤 그림 그리는데 막 눈 세모나게 그리고 코 막 이렇게 일자로 탁 그리고 이런 것처럼 립스틱 이런 걸로 그린 것처럼 빨갛게 해가지고 도화지 애기들이 그려놓은 것 좀 삐뚤빼뚤 해가지고 이목구비가 탁탁탁 그려져 있더라고요, 얼굴에. 그 얼굴이 탁 들이밀면서 입을 딱 들추면서 찾았다 이러더래요. 이번엔 아저씨가 술 내네? 이러고 휙 없어지더래요. 야, 그대로 기절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아침에 깼대요. 와, 씨, 이게 뭐야? 이랬대요. 이게 꿈인가? 밑집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내가 꿈꾼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가 귀신을 보는 애니까 함부로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며칠 나가서 있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잔던 이불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불 이렇게 딱 만져봤더니 이불이 어젯밤에 뭐 얼마나 땀 흘렸는지 축축하더래요. 비에 젖은 것처럼. 일단 얘가 또 너무 깔끔 떠는 성격이라서, 그리고 아침이잖아요. 놀라기도 했지만은 이불 빨래는 돌려놓고 나가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혼자 사는 남자니까 땀 냄새 많이 나고 이러니까 놔두면은 이불 빨래 돌려놓고 나가자 이래가지고 이불 이렇게 주섬주섬 해가지고 세탁기에 가가지고 세탁기 문을 탁 열었는데 그 여자애가 그 안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고 찾았네? 이젠 내 차례? 이러고 슥 사라지더래요. 숨바꼭질이다 이거. 얘 혼자서 숨바꼭질한 거예요. 얘가 또 그 상태로 굳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러고 있는데 이게 귀에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누가 하나 둘 셋 넷 하고 막 찾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저희 숨바꼭질 술래 찾을 때 보면은 숫자 세잖아요. 그것처럼 누가 귀에다 대고 말한 것처럼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얘가 입을 다 내팽개치고 바로 그 길로 도망 나온 거예요. 뭐 지갑이랑 휴대폰만 챙겨가지고. 그래가지고 탁 나와가지고 한 3, 4일 정도 이렇게 그 형네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형네 집에서 같이 지낸 거예요. 귀신 나온다는 얘기 못하고. 하고 얘도 이제 생각을 했겠죠. 아니 갑자기 멀쩡하게 살던 집에 왜 귀신이 나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산지 한 하루? 이틀인가?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는데 관리실이더래요. 오피스텔. 자기 사는 거. 하고 관리인 아저씨 왜 전화하셨냐 하니까 아니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밤새 누가 뛰어다닌대요, 이 집에서. 그것 때문에 친하지만은 참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여자분이. 그리고 옆집에서도 민원이 들어온 게 TV 소리가 너무 크다고. 밤새 틀어놓는다고. 그러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얘 입장에서는 나와 있잖아요. 아니, 저희 빈집이다. 저 지금 딴 데 와 있다 이랬는데. 아니 그럼 그 집에 아무도 없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겠냐면서 와가지고 문 따고 확인을 시켜주든가 그렇게 하라고. 근데 도저히 못 가겠더래요, 얘가. 그래갖고 얘가 죄송합니다 이래갖고 그 민원 하신 분들 번호 좀 알려달라고 다 사과를 하고 이랬대요. 근데 민원 전화가 계속 오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한 4일쯤 지났을 때 형네 집에서 지냈을 때 저녁 밥 딱 먹고 한 7시쯤 됐나? 또 관리실에서 전화 왔대요. 또 민원 전화구나. 미치겠네.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딱 받았는데 그 똘비 내 호수 말하면서 아이고 그 몇 호 총각 지금 빨리 와보라고 난리 났다고. 무슨 소리시냐고 하니까 전화로 할 얘기 아니고 빨리 오라고 지금. 갖고 야 부랴부랴 갔죠. 형님한테 얘기하고 좀 갔다 온다 얘기하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층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렸더니 복도가 막 왁자지껄 소리가 진짜 무슨 시장통처럼 난리가 났더래요. 사람이 꽉 차 있고 복도에.
이게 뭔 소란이야? 이렇게 가봤더니 자기 집 앞에 사람들이 우글우글우글 몰려있더래요. 근데 누가 고함을 지는데 웬 여자 목소리가, 웬 여자의 이름 지은이라고 할거예요. 지은아, 우리 지은이!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예. 우리 지은이 이 안에 있다고 막 문 두드리는 소리 들리고 빨리 문 좀 열어달라고 이러면서 옆에서 말리고 난리가 났더래요. 그리고 얘가 무슨 일이냐고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갔더니 그 모여있던 사람이 홍해 갈라지지 쭉 갈라지더래요. 지나가라고. 그리고 이렇게 갔더니 자기 집 문 앞에서 어떤 아줌마가 문을 막 두드리면서 지은아 지은아 이러면서 고함을 지르는데 그때 자기 차 박았던 그 아줌마더래요. 뭐야 이 아줌마 완전 미친 아줌마네 생각하고 있는데 관리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예. 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오늘 한 1시간 전쯤에 찾아와가지고 총각네 문 앞에서 막 문 두드리면서 웬 여자의 이름을 지은아 지은아 찾는다고. 갖고 시끄럽잖아요. 사람들이 다 민원 넣어갖고 왔는데 아무 소용이 없대요. 빨리 문 열라고. 우리 딸내미 지금 이 안에 있다고. 근데 이게 같은 입주민들이 애를 찾고 이러니까 남자 혼자 사는 집인 거 알잖아요. 와 납치했구나. 여자애를 감금시켜놨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얘가 안 오는 동안. 하고 자기 쳐다보는 눈빛도 다 이상하고 얘는 답답하죠. 억울하고 밑집 아가씨조차도 썸 타던 그 아가씨조차도 자기를 범죄자 취급하듯이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갖고 관리인 아저씨가 이 문 좀 열어보라고. 근데 얘 입장에서는 귀신 때문에 도망 나온 건데 그리고 얘가 애기 납치를 왜 해요? 그리고 자기 집 문을 열어주기 싫더래요. 억울하니까. 아니 내가 왜 내 집 문을 열어줘야 되냐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개인적인 공간을. 아니 근데 이 아주머니가 지금 이렇게 난리를 부리시니까 좀 열어봐달라 이래갖고 그리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신도 싸늘하고 이러니까 얘가 문을 연 거예요. 얘는 납치하고 이런 게 아니죠. 자기는 당당하니까 문 열고 보시라고 딱 이렇게 문 열리자마자 그 여자분이 신발도 안 벗고 막 뛰어 들어가더래요. 똘비네 집 안으로. 갖고 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잖아요. 말린다고 이렇게 따라 들어갔더니 이 아주머니가 자기 집 처음 오는데 안방을 찾아 들어간 건지 자기 자는 방에 쑥 들어가더래요. 저 아줌마 뭐야? 우리 집 구조를 어떻게 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몇 초 지났나? 아주머니가 빈손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지 다 봤는지 뭐 물어보진 않았다는데 아주머니가 좀 있다가 방에서 탁 나오는데 뭘 안고 나오는데 빨간색 여자의 구두를 탁 안고 나오더래요. 한 켤레를. 그러면서 됐다 이러면서 슥 나가더래요. 근데 일단 도망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아줌마는. 왜냐면 이게 범죄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모르는 아줌마도 아닌데 저번에 자기랑 접촉사고 있었던 아줌마인데 하고 관리인 아저씨한테 잡아두라 하고 주민들끼리 들어와가지고 왜냐면 애가 없다는 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집안에. 나는 무고하다는 거를. 그래갖고 몇 명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집을 다 보여줬대요. 옷장 다 열어봐주고 화장실 문 다 열어봐주고 아무것도 없지 않냐면서 이상하네. 근데 저 아줌마 왜 저렇게 했지라고 얘가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온 사람들한테 자기 집안을 다 공개한 거 아니에요. 예.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경찰 부르라고 똘비가. 경찰 불렀어요. 경찰 두 분이 순경 두 분이 오셨다 하더라고요. 이건 무고죄잖아요. 그리고 불법 침입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일단 서로 가자. 네. 그래 갔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그때 그 교통사고 접수했었던 그 형님이 있던 관할 서로 간 거예요. 그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갔대요. 똘비가 그 아주머니 데리고 경찰 두 분이랑 4명이서 이제 경찰서에 갔더니 그 형님분이 때마침 계시더래요. 아직 퇴근 안 하시고. 어떻게 오셨냐고 또 이랬더니 이 아줌마 뭐 이렇게 사정 설명을 했더니 그랬냐고. 일단 알겠다. 근데 과가 다르니까 부서가 다르니까 그분은 교통계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주긴 하는데 조사는 딴 분한테 받았대요. 근데 조사받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또 똑같이 얘 눈에만 보이는 걸 보는데 그 빨간 구두만 이렇게 안고 가만히 그냥 앉아있더라고. 머리 이렇게 숙이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첫날 그때처럼. 그래가지고 보호자 부르라고 경찰분이 신원조회 해보면은 뜰 거 아니에요. 보호자 연락처가. 그러니까 보호자를 부르신 거예요. 얘는 뭐 보호자 올 때까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똘비는 나가가지고 담배 한 대 이렇게 피우고 있었대요. 경찰서 입구에서.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갑자기 뭐 누가 뒤에서 차를 박질 않나. 애기 귀신이 나오질 않나. 아니 뭐 납치범으로 몰리질 않나. 막 이런저런 생각하고 담배 피고 있는데 웬 남자 한 분이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경찰서에 쓱 들어가더래요. 자기 옆으로. 지는 화가 나니까 담배 막 피고 있는데 그 들어갔던 남자분이 다시 이렇게 조용히 걸어 나오셔가지고 저기 이러더래요. 이렇게 봤더니 그분 보호자인 거예요. 갖고 얘가 남편이구나 싶었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되게 얇은 목소리더래요. 예? 갖고 혹시 남편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저희 누나라고. 그러니까 남동생이래요, 남동생. 갖고 얘기하는데 저희 누나가 정말 실례를 범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한다고, 선처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막 이렇게 사정 설명을 하는데, 그 누나분이 한 10년 전쯤에 교통사고로 남편이랑 딸이 돌아가신 거예요. 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근데 그 전복된 게 그냥 교통사고가 아니고 웬 난폭 운전 하시는 차를 피하다가 옆에 가드레일 받고 전복이 된 거예요. 애기 병원 데리고 가던 와중에. 그러니까 다급한 마음에 속도도 좀 냈겠다. 난폭 운전차 어떻게 피하다가 이게 사고가 겹쳐가지고 이렇게 전복이 된 거예요. 근데 옛날이잖아요. 지금이야 뭐 난폭 운전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처벌이 좀 강하게 나가지만은 옛날이니까 되게 솜방망이 처벌받은 거예요. 그 난폭 운전하던.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희 누나가 정신을 좀 놓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부터 그 사고 난 차량이랑 똑같은 모델명의 똑같은 색깔 차량만 보면은 그 사고 난 지점 뱅글뱅글 하루 종일 돈대요. 그 차 찾으려고. 그래갖고 그 차 찾아가지고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거든, 아니면 몰래 따라가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범인인가 싶어가지고 10년 내내 쫓아다닌대요. 그렇게. 그게 생활 패턴이래요. 들어보니까 그게 투숙하니 노란색이었던 거예요. 센 노란색. 그때 얘가 타고 다니던 차 똑같은 그거였던 거예요. 아, 그랬구나 하고 얘는 귀신을 보니까 귀신 본다는 얘기 못하고, 그래서 여자애가 왔구나, 내가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확인하려고 온 거구나,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하니까 얘가 좀 그렇잖아요, 사람이. 네. 얘가 알겠다고, 뭔 사정인지 알겠으니까 뭐 따로 고소는 안 하겠다, 누님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좀 어떻게 해라, 그냥 좋게 얘기하고 경찰분한테도, 조서 쓰시는 분한테도 얘기하고 도와주신 형님분한테도 감사하다고 하고 먼저 나온 거예요. 얘는 네. 조사를 다 받았으니까 범죄 혐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무죄 입증하려고 그 SD카드, 자동차 SD카드까지 다 뽑아가지고 다 보시라고, 여기 이렇게 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랑 있었던 일들 보여주려고 그 SD카드 가가지고 경찰서에 제출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참 안 됐다 이러고 나가가지고 경찰서 입구 탁 나가는데, 맞다, SD카드를 안 챙겼대요. 또 그 다음날 또 와야 되잖아요, 가지러. 내 것도 아닌데, 내 차가 아니니까 SD카드도 지게 아니래요. 어떡하지 이러다 갓길에 비상깜빡이 켜놓고 간 거예요. 또 오기 싫어갖고. 갖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마주치기가 싫더래요. 좀 안 됐긴 하지만은. 그리고 또 여자애가 따라오면 어떡해요. 지금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근데 뭐 얘 느낌에 신발을 들고 나왔으니까 엄마 따라서 나왔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붙으면 어떡할 거예요. 얘가 숨바꼭질 하던 애인데 놀자고. 이런 생각에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나왔나 안 나왔나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밖에서. 나올 때까지. 경찰서 입구가 딱 하나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두 분이 나오더래요. 남동생분이랑 그 여자분. 그때까지도 그 여자분은 이렇게 빨간색 신발, 애기 여자의 구두, 그걸 딱 품에 이렇게 꼭 껴안고 있더래요. 나왔구나, 가면은 들어가가지고 SD카드 좀 받아오자, 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남동생이라는 분이 자기 누나한테 뭐라 하더래요. 근데 이게 소리는 안 들리는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라 얘기하더니 자기 누나 뺨을 싹 때리더래요. 그러면서 고함을 빡 지르는데 그 한마디가 이렇게 하면은 소용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딱 맞더니 그 누나분이 남동생한테 죄송합니다 계속 이러더래요. 막 고개 막 90도로 숙이면서. 그러면서 지은아 미안해 이러면서 계속 고함을 지르더래요. 갖고 그 남동생이란 분이 자기 누나 옷을 이렇게 끌어잡고 끌고 가더래요. 따라오라면서. 끌려가는 와중에도 그 여자분 계속 지은아 미안해 막 계속 이러고 있고. 아니
남동생분이 착한 분인 줄 알았는데, 누나가 좀 정신이 좀 그렇다고 해도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 일이잖아요. 간섭하기도 좀 그렇고. 일단은 그분이 가는 거 보고 얘가 이제 피해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간 거예요. 예. 갔더니 그 소개받았던 그 경찰 형님이 니 다시 올 줄 알았다고. SD카드 놔둬갔지 이러더래요. 아이고, 예. 안 그래도 내가 이거 안 오면은 챙겨가지고 그 형편 통해가지고 주려고 했더니 아이고 잘 됐네요 이러더래요. 근데 도와줬잖아요. 하고 고마워가지고 언제 한번 밥이라도 한 끼 제가 사겠다고 그러니까 김영란법 걸려서 안 된다고 커피나 한 잔 사달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담배 한 대 피러 나간 거예요. 자판기 커피 한 잔 뽑아드리고. 네. 하고 아이고 참 이거 참 별일 다 겪으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똘비가 아까 본 게 있잖아요. 그 동생분이 자기 누나 뺨 후려갈기고 막 고함 지르고 화내던 걸 봤으니까 얘가 약간 좀 이상한 생각도 들고 그냥 떠보려고 경찰 형님분한테 네. 근데 저 가족분 참 안 되셨어요 이러니까 되게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더래요. 그 경찰분이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똘비가 아까 그 남동생분한테 들은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분이랑 자식 딸내미 잃고 참 안 되셨다고 10년 동안 막 그렇게 찾아다니는 게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형사분 표정이 되게 썩더래요. 그런 말을 하던가요? 이러더래요. 예? 똘비한테. 예, 그 남동생분이 그러시던데 그러니까 남동생? 이러더래요. 남동생 아니라고. 뭐야?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래요. 그 여자 남편. 예. 아니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뭔 소리 하냐고. 그 둘이가 가해자래요. 난폭 운전하던 사람들이래. 우와. 그 둘이가 그 차에 타 있었대요. 무슨 말이냐고. 똘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아니 무슨 말씀하시냐고. 저기 자식이랑 남편 잃은 분 아니시냐고. 그 남동생이고 이랬더니 뭔 헛소리 하냐고. 뭐라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둘이 가해자라고. 8년 전인가? 7년 전에 한 1년 반? 이 정도 살고 출소했대요. 남편분은 1년 반인가 실형 살고 나오고 오른쪽에 동승자였던 와이프분은 그냥 무혐의, 집행유예 그렇게 나왔단 거예요. 예. 그거고 혹시 담당 형사셨냐고 어떻게 그렇게 잘못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자기 여기 교통계 발령받고 한 3년 정도 됐는데 3년 동안 이런 전과로 이 여자분 매번 오는 분이라고. 갖고 보험 사기 이건 줄 알았대요. 맨 처음에는 자기가. 예. 근데 이게 사건 조사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똘비가 당한 것처럼 살짝 접촉사고 내고 막 이러신 분이래요. 근데 계속 오시는 분이니까 얼굴이 익잖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러다가 보니까 이분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은 전과로. 근데 이제 똘비처럼 다 선처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저희 누나인데 이러면서 사정 설명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다 그냥 선처해준 거예요. 별로 박은 것도 없고. 앞선 운전자들도 똑같이 똘비처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상하니까 봤대요. 근데 차종이 똑같은 차종을 봤더란 거예요. 투스칸이 센 노란색. 이상하잖아요. 그래갖고 이 형사분이 파본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 파봤더니 그 가해자였던 거예요. 10년 전 사건에. 그러니까 똘비가 그 얘기 딱 듣고 알겠다 이러고 SD카드 딱 받아가지고 집에 오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벌 받고 있구나. 그 죽은 가족들한테 씌여가지고. 근데 그 여자분이 왜 내 차를 박았지? 뭐 범인 찾을 거 이런 게 아니잖아. 지구들이 범인인데. 곰곰이 생각하고 지 혼자 그냥 결론을 내는 게 벗어나려고 죽은 여자의 혼 나한테 떠넘긴 거구나. 예. 똑같은 차 박아가지고 계속 그걸 했던 거구나. 그래서 그때 경찰서 맨 처음에 불렀을 때 그랬잖아. 혼자 왔냐고 확인한 거예요. 예. 똘비한테. 그러니까 혼자 왔다는 거는 여자애가 실려갔는데 얘 혼자 경찰서에 왔다는 건 안 따라왔단 거 아니에요. 그럼 똘비네 집에 있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벗어난 줄 알았던 거죠. 그 여자분. 그래서 그렇게 씩 웃었던 거예요. 혼자 왔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똘비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와. 그러니까 그때 그 경찰서 앞에서도 그 남편이란 사람이 귀 후려갈기고 이러면은 해결될 줄 알았냐고. 소용 있을 줄 알았냐고. 그랬던 게 자기가 봤을 때는 그 아저씨한테 죽은 남자분이 시인 것 같아요. 네. 얘 느낌상.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 다 해봤자 너희 헛수고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너희 평생 우리한테 고통받아 이런 뜻 아니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막 지은아 미안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떨쳐내려고 했으니까 자기 때문에 죽은 그 여자의 영혼 떨쳐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과한 거지 않겠냐. 야, 이거 진짜 무서운 복수다.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왜 귀신들은 복수 안 하냐고. 통쾌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무섭긴 했는데 당한 뭐 똘비가 무서운 거지. 저는 통쾌하더라고요. 야, 진짜 이게 죄 짓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게 진짜 있는 거예요. 예. 저도 귀신이 복수하고 이런 저도 솔직히 좀 답답했거든요. 아니 왜 나쁜 범죄 저지르고 막 연쇄적으로 맞죠. 사람을 많이 죽이고 하신 분들은 호의호식하고 살잖아요. 교도소에서 무기징역 받고 수시 새끼 다 먹어가면서. 아니 왜 귀신들이 있는데 왜 복수를 안 해?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왜 그런 분들 멀쩡하게 살아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얘가 이런 얘기 해주니까 약간 좀 통쾌한 기분이 약간 조금 들더라고요. 아 이게 권성징악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객강남님이 말씀하신 대로 귀신이 복수를 그렇게 한다라는 개념이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지만 그렇죠. 많지는 않죠. 네. 예. 저도 그래서 이제 좀 답답한 생각도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요. 와, 그 둘이 범인이라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반전이 크냐 나한테. 저도 놀랐어요. 와, 그러니까 저도 예. 그때 얘기 들으면서 뭐라고? 이랬어요, 제가. 아. 얘가 그 얘기하면서 네. 그 두 사람이 범인이래. 가해자래. 이러길래 뭔 두 사람? 이랬어요. 전 그 두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네. 뭔 두 사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그 여자분이랑 남동생분 이러길래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뭔 소리 하냐고. 야, 진짜 오늘 객강남님이 객강맨 했다. 진짜로. 와, 진짜 객강남님의 이야기 스토리가 끝쯤에서 빵 터지긴 해요, 대부분이. 근데 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정말로. 아 재밌게 들어주시면은 저야 감사하죠. 야, 항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객강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첫 편부터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이분의 이야기는 진짜 적응이 잘 안 됩니다. 네, 적응이 잘 안 된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어디서가 이야기가 반전의 시작일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상이 잘 안 돼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1편부터 꼭 보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죄 짓고 살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오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자님은 애초에 처음에 멕시코의 범죄 조직인 까르텔의 이야기를 들고 오셨고 친구분께서 까르텔에서 지금 조직원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을 해주시고 계시고 저희가 듣기 힘든 내용들이라서 사실상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와 어떻게 저 나라에서는 저런 게 가능하지라는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하지만 저나 오자님의 생각은 동일하고 우리 귀족님들의 생각도 동일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무리 친구분이셔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 조직의 조직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자랑을 한다거나 혹은 이거를 미화한다거나 이럴 의도는 전혀 없고 정말 이런 범죄 조직이 있고 그 행하는 일들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점은 알고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오자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니 아침부터 이렇게 목소리가 정상화가 되어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더 엄청 더 일찍 일어나고 그러시는 건가요? 글쎄요, 제 목소리가 좀 느끼한가요, 많이? 아니요. 그 목소리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대부분 그럴 텐데 뭐 컬러 좋다 목소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 감사합니다. 글쎄요, 많이 들었다는 몇 번- 거네요. 예. 예. 그쵸. 네. 다 들어봐요. 목소리 좋으신 분들은. 네. 자, 일단은 오늘 오자님 찾아와 주셨는데, 일단은 까를로스, 친구분의 이름을 까를로스라고 부르시고 계시는데, 오늘 거의 세 번째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전개가 될지 상상이 안 갑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서. 네네. 네. 그러면 한번 바로 출발을 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릿하시죠. 오자죠. 제가 지난주에 까를로스 면회를 또 다녀왔습니다. 까를로스가 참치김밥을 참 좋아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도시락을 싸가면은 김밥을 이렇게 항상 좋아했어서 지난번에 갔을 때 김밥을 좀 바꿔줄 수 있냐고 해가지고 이야기도 좀 새로 들을 겸 해서 김밥을 사식으로 넣어줬고요. 근데 멕시코에서는 교도소 면회 가서 같이 뭐 먹을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가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대신 넣어주는 게 있고 아, 예. 그리고 직접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이렇게 앞에 가려져 있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방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좀 넓은 홀에서 바로 이렇게 책상 하나 두고 바로 앞에서 음식도 먹고 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홀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교도관들이 이렇게 서 있고요. 네. 저는 저번에 갔을 땐 홀로 갔었고 이번에 갔을 때는 그냥 일반실에서 음식만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까를로스를 또 만나고 갔고 근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까를로스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좀 후회가 된다라고 그래요. 갑자기. 그래서 또 왜 그러지 했더니 예. 까를로스가 교도소에 있으면서 사업을 하나 시작을 했다고 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까를로스가 교도소에 있지만 밖에 있는 수하들한테 지시도 다 내릴 수 있고 할 거 다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자기 신분이 확실치 않다 보니까 사업이 좀 잘 안 되나 봐요. 네. 그래서 자기가 좀 깨끗하게 살았다면 좀 더 수월했을 텐데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친구지만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 너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냐. 다 네가 선택해서 이렇게 된 거다. 지금 교도소에 있는 것도 다 네가 선택한 거고 너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살면은 계속 후회만 할 거다. 네가 선택한 길을 남 탓을 하지 마라. 맞는 말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솔직히 말해서 나 얼마 전에 딸을 낳았는데 너 떳떳하게 내 친구라고 소개 못 시켜준다고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까를로스가 가만히 있더니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너를 이런 곳에서 만날 줄 몰랐다. 좀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철이 든 건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진짜 까를로스가 아직 교도소 생활이 좀 남아있지만 정말로 개과천선해서 지금까지 했던 일에 대해서 벌을 다 받고 나와서 새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준비해왔는데 네. 좀 전에 돌비님께서 언급하셨던 내용이고요. 까를로스가 제 친구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까를로스를 지지는 하지는 않아요. 그럼요. 예. 까를로스는 여러 번 제가 말리기도 했었고요. 일전에.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설득을 많이 했었어요. 네가 선택한 길은 옳지가 않은 길이다. 네. 저희 동기 중에 누구 하나도 까를로스가 선택한 그 길을 이해하려고 하는 친구는 없어요. 범죄자니까요. 여하튼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내 친구가 까르텔이다라고 자랑을 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제가 어디 가서 뭐 까르텔 친구가 있어요 라고 말하고 다니면 괜히 또 찝찝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해서 네. 저 포함 다른 친구들도 어디 가서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만큼 조심스럽기도 하고 무서운 이야기도 하니까. 네. 다만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멕시코 생활을 좀 하다 보니 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멕시코라는 나라가 어떤 면에선 너무 과장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면에선 또 포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걸 제가 아는 선 안에선 잘못되어 있는 건 바로 고쳐드리고 싶고 또 반대로 가려져 있는 거는 바로 잡고 싶어서 저도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과장을 하거나 뭐 지어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 안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멕시코가 치안이 안 좋은 나라라고 많은 분들한테 박혀 있어요. 아시다시피. 네. 근데 맞아요. 안전한 나라다라고는 말을 못해요. 하지만 여기도 사람 사는 나라이고
각종 범죄와 부패들과 싸우고 계시는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멕시코 상당히 대륙입니다. 못 사는 나라 아니거든요. 네. 저도 중남미 20년 생활을 했는데 강도 한 번 안 당했고 길거리에서 뭐 쏘는 거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물론 소리는 몇 번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듣기 힘든 소리긴 하죠. 군대 그럼요. 말고는. 한국에서는 네. 절대로 이럴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한국의 분들께서 미국 밑으로는 다 위험한 나라, 가면 안 되는 나라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솔직히 어디가 더 잘 살고 어디가 더 살기 좋다라고 말하는 판단이 그 사회에 물들여져 있는 한두 가지 최고 안 좋은 요소들 때문에 다른 모든 사회면이 안 좋은 이미지로 물들어져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한국이 워낙에 안전하고 치안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탑급으로 문제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더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 건 당연하지만 멕시코도 여행객들 엄청 많이 와요. 네. 뭐 유럽이나 특히 미국 사람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서 밥 먹으러 다니고 늦은 밤까지 펍 같은 데에서 술도 마시고 클럽 가고 할 거 다 해요.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들도 다소 좀 많이 충격적이고 무서운 얘기지만 이 내용들은 그쪽 세계의 이야기인 거지 맞아요. 네. 멕시코가 정말 사람이 못 살 정도의 나라거나 무법 국가가 아니라는 거 꼭 알아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야, 이거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고요. 이제 네.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까르텔 룰입니다. 오. 법이죠, 법. 오호.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조직의 룰. 예. 이번에 카를로스 찾아갔을 때 제가 새로 들어온 거예요. 저도 들으면서 정말 소름이 몇 번 끼칠 정도로 좀 무서웠는데 예. 까르텔의 수장, 그러니까 최고 보스는 신이랍니다. 거의 신. 예. 실제로 까르텔의 그 조직원들은 최고의 보스를 이름은 모른대요. 예. 그냥 디오스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러니까 디오스가 가시라는 뜻입니다. 스페인어로. 까르텔이 어느 지역에서 새로 만들어지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유명한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원래 있었던 까르텔 조직의 보스를 처리하고 내가 그 까르텔을 장악을 하는 것과 다른 한 가지는 좀 평화적인데 원래 그 지역이 장악을 하고 있던 까르텔에게 연합이나 상납을 하면서 조직 간의 평화유지 계약서 같은 거를 쓰고 조직을 창단하는 것이 있대요. 네. 크게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카를로스의 그 까르텔은 첫 번째 경우였다고 합니다. 지금 최고의 보스가 원래 지역에 있던 그 까르텔 보스를 처리를 하고 조직을 장악을 한 거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는데 카를로스의 말대로라면 모든 조직에는 10가지 절대 룰이 존재한다고 해요. 조직들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조직에서 만들어 놓은 10가지 룰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고 바뀌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오, 예. 그리고 최고 보스 밑에 이서열 보스들이 10명 정도가 있대요. 그 10가지 절대 룰은 그 10명의 이서열 보스들이 만드는 거래요. 그러니까 물론 최고 보스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겠지만 10명의 이서열 보스들이 하나씩 룰을 제안해서 만들어진 게 10가지 절대 룰이래요. 와, 예. 그리고 그 룰을 조직원들이 지키고 안 깨지게 하는 게 그 이서열 보스들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10가지 절대 룰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뭘 것 같으세요? 내가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서열 보스를 제거를 하고 제가 새로운 보스가 되면 그 룰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방법 딱 한 가지라 그러더라고요. 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를로스의 그 최고 보스가 기존에 있던 까르텔을 장악을 한 거라고 했잖아요. 네. 장악을 하면은 일단 그 조직에 기존에 있던 조직원들에게 제안을 한대요. 예. 여기 남아서 나한테 충성을 하거나 아니면 돈 줄게 나가라. 근데 은근 신사적이죠.
제거를 하거나 뭐 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선택을 주는 거잖아요. 아마도 조직이 크려면 조직원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신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다 남아서 충성을 한대요. 네. 왜냐면은 돈을 얼마 받고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더 이상 까르텔이 아니라는 게 주변에 알려지면 그동안 내가 해왔던 만행들 때문에 복수가 돌아올 것이니 생명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직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카를로스 최고 보스가 원래 기존에 있던 조직을 장악한 거기 때문에 10가지 절대 룰이 존재할 것이고 네. 당연히 10명의 이세월 보스들이 있었을 테잖아요. 근데 이제 그 최고의 보스는 10가지 절대 룰을 이제 본인의 입맛에 맞게 재설정을 해야 할 텐데 네. 최고 보스가 자기 마음대로 이 룰을 다시 설정을 하거나 뭐 강요를 하게 되면 밑에 조직원들에게 신뢰를 많이 잃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절대 결정을 혼자서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방법은 생존 게임을 시키는 거예요. 와, 예. 배트맨 다크나이트 보셨죠? 네. 거기에서 조커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최고 보스를 제거를 해요. 예. 그리고 나서 조직원 2명한테 방부채를 꺾어서 던지면서 한 놈만 살아라고 하시는 거 기억나시나요? 네. 똑같답니다. 기존의 이설 보스들 10명이랑 그 최고 보스가 선별한 10명의 조직원들이랑 1대1 마체테 결투를 시킨대요. 그 칼? 예. 예. 그 큰 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긴 사람이 그 10명의 이설 보스 자리에 남게 되는 거예요. 카를로스는 그때 당시에 입단 전이기 때문에 보지는 못하고 나중에 한 명이 교체될 상황이 있어가지고 봤대요. 근데 너무너무 잔인하대요. 예. 그러니까 카를로스가 저한테 말을 해줬거든요, 사실. 예. 근데 제가 여기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만 했는데도 미식거렸었어요. 난장판이네, 진짜. 예. 엄청 잔인하다고 하더라고요. 살짝 싸움 방식만 말씀을 드리면 5분 안에 승패가 나눠져야 하고 네. 5분 안에 안 끝나면 둘 다 이서열 후보에서 떨어진대요. 그리고 대결 방식은 팬티 한 장만 있고 다리 하나씩을 서로 연결해서 묶는데요. 오, 예. 도망가지 못하고 바로 코앞에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그 결투가 벌어지는 동안에 조직들끼리 을 한대요. 네. 이길 것 같은 사람한테 돈을 버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10명의 결투로 돌아가서 과정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로 넘어갈게요. 제가 어떻게 고쳐서 말씀을 전해 드려볼까 고민을 했는데 도저히 이게 필터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상상 이상의 결투가 끝나고 기존의 이서열 보스가 3명이 남고 나머지 7명이 새로 이설로 올라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딱 한 번 이설 보스가 교체가 됐다고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룰이 바뀐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10가지 절대 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너무 많아서 제가 적어왔어요. 그래서 네. 한 가지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까르텔 절대 룰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절대 하지 않는다래요. 의외죠.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진짜? 니들이 이걸 안 한다고? 라고 생각했는데 철칙이래요. 예. 개인이 이걸 사서 절대 못 한대요. 이걸 하려면 보스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구입을 해서 조직한테 건들면 바로 퇴출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좀 과장이 된 거래요. 카를로스는 뭐 자기 말로는 자기는 이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까르텔에서도 이걸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조직에서 뭐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거나 파티를 한다거나 할 때는 보스가 이걸 풀기는 한대요. 근데 중독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 생각에는 조직원들을 컨트롤하는 이유가 얘가 너무 중독이 돼버리면은 조직에 혹시 해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컨트롤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절대 룰은 일반 시민은 절대 거들면 안 된다래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죄 없는 일반 시민을 제거하는 일은 절대 안 된대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지역 경찰들하고도 계약을 한 거래요. 아무 관계없는 일반 시민을 건들면 바로 정부가 나선다고 해요. 그리고 그 조직원은 조직에서도 커버를 칠 수가 없대요. 조직에서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경찰한테 넘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멕시코가 위험한 건 까르텔들끼리의 다툼 때문에 사람들이 재수없어가지고 다치는 거고,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도짓이나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저도 느낀 점이고요.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대낮에 빠져서 저 세상 가시는 분들은 90% 이상은 아마 카르텔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룰이었고, 세 번째, 원수 카르텔을 제거 시 보너스를 준대요. 원수 카르텔과의 크고 작은 다툼들이 한 달에 많으면 한두 번씩 있고, 그리고 카르텔끼리의 세력 다툼은 너무 일반적인 것들이어서 그냥 보이면 바로 싸움이 난대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경찰들과 카르텔들과 협의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협의한 지역에서만 니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는 거 니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처리도 니들이 알아서 해. 하지만 그 지역 외에서 싸움이 생기면 우리도 가만히 못 있는다래요. 아말리의 카르텔끼리도 그런 걸 지킨대요. 딱 그 지역에서만 싸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원수 카르텔을 제거했다 그러면은 조직에서 그 조직원한테 인센티브 같은 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카를로스 조직에도 현상금 리스트 같은 게 존재가 한다고 해요. 제가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릴 때 조직 내에도 제거팀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팀이 헌터 같은 거더라고요. 헌팅 팀 같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원수 카르텔 제거 리스트를 제공을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거를 하러 다니는 팀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조직의 제거 대상 리스트를 풀기도 하는데, 네. 무슨 사냥하듯이 얘를 잡아오면은 인센티브가 있다라고 공표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것도 이제 해본 애들이나 하는 거지, 제거해본 경험들이 없는 애들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위험한 일이라서.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룰입니다. 노인과 12세 이하의 아이는 절대로 제거하지 않는다래요. 전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좀 웃기기도 하고 어이도 없었어요. 제가 카를로스한테 그랬어요. 야, 뭔데? 그래도 니들 사람인 척 하려고 하는 거냐? 뭐 12살이나 13살이나 14살이나 다 어린애들인데 왜 12살까지냐? 카를로스가 하는 말이, 이것도 경찰하고 계약을 한 거래요. 기준이 왜 12살까지는 자기도 모르겠대요. 근데 한 가지 자기가 아는 건 카르텔에서 알바를 시키는 애들의 기준이 13살부터래요. 그래서 단지 그냥 뭐 경찰들이랑 그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12살로 기준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좀 어이가 없긴 해요. 뭐 12살이든 13살이든 구분도 안 될 텐데 물어보나? 너 몇 살이냐고? 그것도 좀 웃긴 것 같고. 이게 네 번째였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조직원들이 애를 함부로 갖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가지려면 중간 보스 정도 되어야지 가능하고, 조직이 먼저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애 때문에 마음이 좀 연약해지고 언젠가는 조직의 비즈니스에 분명히 반영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자주 있었대요. 그리고 카를로스가 실제로 겪은 일 중에 이건 좀 너무 잔인한데, 조직원 한 명이 몰래 애를 키우다가 조직에 걸렸는데 그 사람은 제거가 되고 애는 고아원에 보내서 나중에 조직원으로 키운다고 했대요. 저도 이거 좀 충격적이었는데, 그게 모든 조직원들의 본보기가 돼서 자기가 있을 당시에는 아이가 있었던 조직원이 한 명도 없더래요. 저도 이 얘기 듣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이게 다섯 번째였고, 여섯 번째는 VIP 클라이언트 관리는 절대적이다. 신뢰를 잃는 순간 조직이 망한다. 제가 저번에도 카르텔 비즈니스 중에 VIP 접대라는 비즈니스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게 사실 카르텔 비즈니스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유통이든 타겟 제거, 청부든 꼭 정부가 뒤에 있어야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VIP 접대 사업이 엄청 중요한 거더라고 하더라고요. 카를로스도 이 사업은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많은 걸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 조직 안에서도 이 사업은 정말 고위 보스들이 직접 계획을 해서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조직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도 없고 누군지는 더더욱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 접대가 거의 멕시코가 아닌 해외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카를로스가 딱 하나 저한테 얘기해 준 거는 접대 주기가 있다고 해요. 물론 주문이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1년에 언제는 꼭 해야 하는 날이 있대요. 근데 그 날이 매년 리셋이 돼서 아무나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접대가 어떤 접대인지 자세히 모르지만 카를로스가 들었던 건 일단 사람이 없는 섬 같은 걸 빌려서 거기에서 행사 같은 게 벌어지고요. 뭐 술이나 음식 그리고 분명히 여자도 있었을 거고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메인은 돈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카드 게임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예 다른 세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도 배팅해야 될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도 다 까르텔에서 준비를 해서 VIP들한테 제공을 한대요. 그래서 따면 그 사람이 가지고 가는 거고. 저도 이게 좀 궁금해서 카를로스한테 좀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도 직접 이 비즈니스를 맡기 전까지는 알아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도중에 그 얘기가 뭔가 이거 오징어 게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너 한국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네가 말하는 거랑 상당히 뭔가 되게 비슷하다라고 하니까 카를로스가 자기도 그걸 봤대요. 교도소에서. 그런 비슷한 거 아니겠냐라고 하더라고요. 카를로스도. 근데 제가 살짝 또 소름 끼쳤는데 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와서 방송으로 나왔다고 생각하냐? 딱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우와 진짜 소름 끼쳤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이게 진짜 존재를 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 아니면 정말 그냥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건가? 라고 저도 헷갈릴 정도로 좀 소름이 끼쳤습니다. 근데 거기 교도소에서 넷플릭스나 이런 걸 보여주네. 그러니까요. 저도 물론 텔레비는 있지 않을걸요? 텔레비전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요. 한국은 교도소에 텔레비가 없나요? 있어도 그래요? 그런 게 안 나온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틀어주는 것만 볼 수 있는 걸로. 근데 카를로스가 그 교도소에서 솔직히 지금 지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 판매, 담배 판매 이런 다 하는데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얘가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또 텔레비 한 대 갖다 놓고 텔레비 보는 거는. 그래서 지금까지 6번째였고요. 7번째로 넘어갑니다. 조직원의 가족은 조직의 가족이 돼요. 까르텔이 비즈니스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조직원들의 가족의 안전이래요. 멕시코라는 나라가 가족 관계 유지에 대해서 원래 중요하게 여겨요. 예를 들어 주말에는 거의 다 가족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고 개인적으로 약속을 잘 안 잡아요. 아니면은 약속을 잡아도 가족 전체를 모두 만나서 시간을 보내든가. 그만큼 가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까르텔 조직에서 가족이 있는 조직원의 와이프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조직원일 경우 항상 365일 경호를 맡아준대요. 까르텔끼리의 다툼 중에 제일 크게 싸움이 나는 이유 중 하나가 가족을 견뎠을 때 조직의 전체가 움직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복수에 또 복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직의 가족을 건드는 경우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대단한 각오를 한 뒤에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사실인지 소문인지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멕시코에 과달라하라라는 지역과 케레타로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이제 날씨도 좋고 큰 도시이기도 해서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까르텔의 보스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가족들도 거기 많이 살고 있겠죠. 그래서 멕시코 지역에 존재하는 까르텔들끼리 협약 같은 거를 했다고 했나? 그 지역에서만큼은 평화를 유지하자. 그곳에서만큼은. 그래서 타 지역들보다 좀 더 안전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거기서도 1년에 몇 건의 총기 사건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들었던 내용이 그냥 루머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 정도로 가족을 솔직히 생각을 하면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남에게 해를 끼치고 법을 어기면서 돈을 쉽게 벌어서 나와 내 가족은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길 원한다라는 건 좀 억지고 좀 잔인한 방법 같아요. 그 영화 시카리오 혹시 보셨나요? 그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한번 보려고요. 이거 그래서 꼭 보세요. 꼭 보세요. 1, 2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꼭 예. 보세요. 시카리오. 예. 그 영화가 진짜 까텔이 만든 스토리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화는 아니지만 예. 그 영화가 만들어진 배경이 정말 감독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기사로 봤거든요. 네. 카르텔 조직원들을 만나러 감옥을 가서 취재를 한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멕시코 사회에도 어떻다, 얼마나 부패가 되고 그런 것도 볼 수도 있고 특히 2편은 정말 카르텔 내부 이야기가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오, 예. 그러니까 이제 살짝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마지막 장면이 조금 안타까운 장면이 있는데 아무튼 요 영화는 한번 꼭 보세요. 정말 예. 충격적이고 재밌기도 하고 정말 흥미진진입니다. 그래서 네. 두 손에 땀을 지으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자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과 매칭해서 보면 훨씬 더 무섭겠네요, 확실히.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좀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안 상태에서 영화를 보시면은 조금 더 와닿죠. 집중이 더 예. 와닿을 수도 있으시고요. 네. 자, 이제 8번째 룰입니다. 8번째 룰은 사실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오. 사람 제거에 관련된 내용인데 예. 너무 잔인해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듣다가 카를로스한테 그만 얘기하라고 했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들으면서. 이걸 내가 들어도 될 정도인가라고 해서 중간에 끊었고 그냥 대충 그러면- 말씀드리자면 그냥 사람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세스가 정말 디테일하고 정말 무서울 정도로 자세히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네. 사람을 내는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순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서 그 조각들을 또 안 걸리게 포장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해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뒤에 말씀드린 건데 경찰한테 신고를 또 한대요. 예?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 내용인데 이게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분명히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8번째는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유튜브와 맞지 않아서 일단은 한번 건너뛰어보도록 할게요. 예,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얘기를 카를로스가 저한테 해줄 동안 계속 뒤에 교도관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아무 상관 안 하고 계속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예. 정말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 교도관이 다 듣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카를로스한테 제가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거 괜찮아?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까? 아이 뭐 상관없다고. 뭐 자기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9번째는 보스의 말은 법이다래요.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 최고 보스가 카르텔의 주인이잖아요. 신이잖아요. 말하는 건 무조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카를로스가 조직에 입단을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식을 했대요. 큰 정원 같은 데에서. 근데 그 자리에 최고 보스가 처음으로 이제 대면을 한 날이었던 거죠. 그 회식 장소에 프로젝트 하나를 틀어놓고 거기에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게 나오고 있었나 봐요. 그렇게 밥을 먹고 있었는데 최고 보스가 그 영상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더니 그 영상에서 노래 부르던 여자 가수가 마음에 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몇 주 지나서 다시 회식을 했는데 그 여자가 최고 보스 옆에서 앉아서 술 마시고 있더래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보스에게 딸 둘이 있대요. 근데 그 두 딸이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하는데 학교에서 자녀들이 까르텔의 자녀들인 걸 알고 입학 거부를 했대요. 정말 그랬으면 안 됐는데. 그래서 보스가 너무 화가 나서 조직원들한테 시켰대요. 학교 불지르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학교를 싹 다 불태워버렸대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그 보스가 뉴스에서 그 사실을 알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네. 그 학교 불태운 조직원들한테 포상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조직에서도 왜 그 보스의 말은 무조건 지키려고 하냐면 그 조직의 보스의 말 한마디가 자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내 조직이 무서운 조직이다라는 거를 다른 까르텔이나 그 사회에 각인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와. 조직들도 보스가 내린 지시는 그냥 노가 없는 거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신이 아니라 악마인데. 아, 그렇죠. 제가 표현이 좀 그랬네요. 신이 아니죠. 그쪽에서는 네. 신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는 짓은 네. 악마니까. 그쵸, 악마죠, 악마.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입니다. 조직을 배신했을 때 너와 관련된 모든 것이 제거된다래요. 배신은 곧 제거래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제거가 된대요. 예. 그리고 내가 먼저 제거가 되기 전에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내 눈앞에서 제거를 시킨 다음에 제일 괴롭게 제거를 한대요. 그리고 처형 방식은 모든 조직원들 앞에서 한대요. 카를로스가 2번을 갔대요. 네. 직접. 근데 이게 총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칼로 제거를 하는데 너무 잔인을 해서 한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하나가 있어요. 까르텔의 최고의 보스와 그 이설들 보스들 그리고 조금 중요한 보스들을 제외한 다른 조직원들은 이름을 다 공개를 한대요. 경찰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조직원들이 제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경찰한테 알린대요. 예. 이게 왜 그러냐. 얘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제거가 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은 조직원이 갑자기 제거가 돼서 예를 들어서 아무렇게 방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 까르텔은 정부가 조사가 들어오는 게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내통되어 있는 경찰들도 불안한 거죠. 찝찝하고. 그래서 까르텔에서 사건이 생길 때마다 제거된 조직들을 경찰에다가 야, 얘는 어떻게 돼서 제거가 된 거야 라고 미리 통보를 해준대요. 조사가 더 이상 너무 깊게 진행이 안 되고 어느 정도에서 멈출 수 있게 하려고 미리 말을 한대요. 예.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무릎을 탁 치면서 제가 카를로스한테 말한 게 있어요. 야, 너 그래서 신분 세탁했구나 라고 물었어요, 제가. 카를로스가 기존의 옛날 카를로스가 아니거든요. 이미 한번 신분 세탁을 했어요. 네. 왜냐면 이게 딱 맞는 게 카를로스가 저한테 저번에 그랬거든요. 얘는 이제 존재하지가 않아요. 예전에 카를로스는. 네. 그러니까 자기 신분 세탁을 했다고. 자기가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좀 낮은 위치에 있었었는데 그때는 자기 이름이 경찰 쪽에 이미 공개가 됐었던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서 자기가 중요한 인물이 됐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자기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는 신분이 되니까 신분을 바꿔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카를로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카를로스의 까르텔의 10가지 절대 룰이 존재했고요. 카를로스도 이런 시스템이 존재했다는 거에 대단히 놀라고 스케일에 소름이 끼쳤대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제대로 된 까르텔에 들어왔구나. 그냥 양아치 집단이 아닌 정말 제대로 된 예. 까르텔에 들어왔구나 하면서 자부심이 들었대요. 어이구, 예. 그러니까 그 까르텔의 규모와 영향력의 판단은 그 10가지 절대 룰에 따라서 보는 거라고 해요. 네. 그 룰의 스케일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고 과감한지에 따라 까르텔 규모를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까르텔 조직원들을 체포했을 시에 꼭 조사를 하는 게 이 절대 룰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10가지 절대 룰 안에 그 조직의 모든 사업과 운영 방식이 다 들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까르텔에게는 정말 중요한 요소인 거죠. 네. 근데 제가 사실 카를로스랑 앉아서 이런 얘기를 듣다가 사실 현타가 살짝 왔어요. 예. 이게 뭐라고 내가 들으면서 열심히 이렇게 적고 있는 거지? 뭐 일이 중요한 거라고? 나쁜 짓 하는 놈들은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는데 네. 왜 얘한테는 위대한 위인 것 마냥 말하고 느끼는 거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건 네. 아닌데 얘네들이 잘 살면 안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저는 이게 그렇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 하지만 카를로스한테는 성공한 삶이라고 저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비록 자기가 지금은 교도소에 있지만 나는 나름 성공한 사업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좀 잘못된 거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법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면서 사업 번창시켜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뭐 부패에 쩌들어 있지만 어찌됐든 돈을 벌어서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인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는 성공한 사업가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사회에서 계속해서 인정을 해주니까 과정이 어찌됐든 네.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좀 가증스러워요, 사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우리 사회가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시 되는 사회가 돼버린 것 같아서 참 안타깝네요. 일단은 오늘 해주신 이야기가 이런 규칙이 있다라는 거 사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규칙이 있다라는 거를 저도 몰랐었고 대부분의 많은 시청자분들도 처음 들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자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댓글에도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무사하시냐? 네. 오자님은 괜찮은 거냐? 이런 얘기를 해도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네, 분들이 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저도 사실 걱정을 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카르텔이 정말 대단해요. 정보력도 대단하고. 근데 이건 뭐 제 얘기는 아니니까. 네. 그리고 카를로스한테 제가 물어봤었어요. 야,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돼? 나 혹시 나중에 뭐 보복이나 이런 거 혹시 없을까? 그러니까 예. 카를로스가 그냥 딱 한마디에 정리를 해줬어요. 야, 너 같은 애들은 뭐 상관하지도 않아 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경도 안 써. 걱정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민간 얘기도 하고 그냥 뭐 신경 쓸 급이 아니다 좀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이쪽에는. 뭐 이렇게 예. 까르텔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 그리고 방송도 많이 나오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수도 없이 나오는 얘기들이고 하고 물론 이제 저는 조금 더 자세하게 현실 공포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뭐 저는 아예 그런 급도 안 된대요. 조사할 급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 오늘 오자님께서 당부의 말씀까지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이거를 미화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절대 이런 행동들 그리고 이 범죄 조직 자체가 정당화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이 무섭다고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 여기가 네. 대단한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자님께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해주셨고 다음번에 또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다면 꼭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근데 진짜 상상 이상입니다. 왜냐면 아무리 부패가 심하다고 한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멕시코에서의 카르텔은 권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권력이 그냥 일반적인 범죄 조직의 권력이 아니라 그냥 거의 한 나라급이 아닌가 이 정도의 생각도 들고 정말 조그마한 나라의 수준으로의 권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잔인하고 무서운 범죄 조직인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더 소름 끼치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해외에서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